안녕하십니까. 마지막 강의를 맡게 된 통일교육협의회 이은기 사무총장입니다. 이번에 사회복지법인 우리 풍성하게가 게더타운을 활용한 온라인 통일 비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찍은 영상들을 이제 게더타운에 업로드를 하게 될 거고요. 그때도 많이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도 1시간 하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네, 한 10분 일찍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PT 보면서 하나씩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제가 마음 가꾸기를 통한 통일 가꾸기다 그렇게 정했는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먼저 보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건강해야 통일도 잘 가꾸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국가별 그 자살률 추이를 보면 한국은 1998년도부터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해서 현재까지도 고자살 국가에 속합니다. 자살 예방의 사회통합적 노력으로 자살률을 하락시킨 그런 나라는 이제 핀란드가 있고요. 또 덴마크가 있습니다. 또 일본도 있는데 세 나라 다 다양한 방식입니다. 핀란드는 이제 심리부검이라고 하는 방식이고 덴마크는 이제 다각적 관점의 복지 지원 정책을 사용했고 또 일본은 PDCA 순환 방식을 구현해서 그들의 자살률을 좀 다운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래프에 보면 적색, 빨간색이 대한민국 그래프거든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그런 그래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떨어졌지만 아직도 전 세계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98년도부터 저희가 좀 먹고 살만해지기 시작한 것도 있긴 있지만 너무나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적인 지원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별 또 경기도 자살 통계를 보게 됩니다. 2018년도 경기도 1위는 포천시, 그리고 2019년도 연천군, 또 가장 증가한 쪽이 이제 양평군으로 나와 있고요. 자살 사망자 수 1위는 경기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살률은 충청남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물론 그 서울특별시가 2,151명, 그리고 경기도는 이제 3,310명 그렇게 자살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네, 저 넘어갔네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올려서. 네, 연령별로 자살 사각지대를 보면 2020년도 작년도 통계인데요.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2019년 사망 원인 통계에 보면 자살한 사람이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지금 59세니까 위험한 연령대에 있죠. 40대가 2,588명, 또 60대가 2,035명으로 중장년층이 자살 위험의 사각지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0세도 되게 많은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는데 80대는 OECD 국가 중에서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을수록 불행해지는 국가에 속합니다. 외국은 나이를 먹을수록 행복 지수라고 하는 걸 해보면 서구 유럽은 보통 나이를 먹으면 점점 행복해졌다, 또 행복해진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한민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공부하랴, 대학 가랴, 또 직장 잡고 결혼하랴, 또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공부시키랴, 그리고 계속 공부시키고 본인도 이제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그러다가 이제 자녀를 결혼시키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은퇴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 좀 뭐 연금도 나오고 또 건강한 노후를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돈도 없고 또 건강도 잃고 이런 상태로 많이 보내게 되는 게 대한민국의 노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 우리는 괜찮을 거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를 먹어가는 60대, 70대, 80대가 점점점 건강하지 못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자립되어 있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되어 있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 퍼센테이지가 아주 높은 것이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네, 40대, 50대, 60대에 이 자살한 사람들의 명수가 굉장히 많은 거로 나오죠. 예. 네, 젊은 여성층들도 요즘 자살을 많이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여성층이 왜 자살할까? 그래서 13년부터 17년까지 보고했는데 남성이 2.4배. 그래서 최근 자살하는 여성들이 20대가 최고다. 그래서 통계청의 2020년 사회 통계에 따르면 청년기 여성 자살 충동 이유는 첫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실업, 미취업, 직장 문제, 가정 불화, 외로움과 고독 순이죠. 사실 옛날에는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안 했었어요. 결혼하면 가정에서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돌봤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여성들에게 저런 경제적 어려움, 그 다음에 실업, 미취업, 직장 문제, 요 퍼센테이지가 거의 뭐 4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었는데 요즘 젊은 여성층들은 저런 경제적인 문제가 자살의 원인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의 김미향 기자가 2020년에 인터뷰를 했는데 20대 여성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살고 싶은데 미래가 보이지를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이 남자들은 10살부터 30살까지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31세부터 60세까지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61세 이상이 되면은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남자들은 연령별로 자살의 동기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전 연령에서 정신적인 어려움이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마음을 또 잘 돌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마음을 어린 여성들로부터 또 나이가 먹은 여성까지 심리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 여성이구나, 남자들보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꿈의 직장,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 공부 많이 하시죠. 그래서 공무원이 되길 원하고 그러는데 복지부동은 옛말이다. 그래서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공무원들도 많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공무원 사망 사건을 통해서 본 공무원들이 과로사한다라고 하는 데이터도 나왔고 또 목포 지원의 40대 여자 판사가 자택에서 숨을 졌는데 외상이 없어서
자살로 추정을 하고 있는 사건이 있었고, 또 29살 공무원 딸이 투신했습니다. 가방 손괴 사건 범인으로 몰았던 직장 동료의 탓을 견디지 못해서 그 감정을 정리가 안 돼서 자살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1시간 일찍 출근해 물 떠오라고 하는 신입 공무원에게 위 상사가 한 말을 듣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사실 요즘 그 젊은이들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다음에 또 예전에 비하면 풍부한 사회적 환경에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마음 심리적으로는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말 한마디, 그다음에 행동 한마디 한마디가 좀 따뜻하고 그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엄마나 아빠한테 야단 많이 맞고 다듬이 빵망이로 막 맞고 막 이러면서 회초리 맞고 커서 우리 요즘 아이들은 그래도 뭐 아주 비폭력적으로 자녀를 키웠다고 생각을 해도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많이 연약한 상태가 요즘 젊은 세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2달 만에 발견된 한강투신 공무원 시신이 1년간 민원을 혼자서 6,000건을 담당한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예. 그다음에 경찰관도 자살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일반 공무원의 2배.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 되는 것도 쉽지 않죠. 또 일반 공무원 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게 됐는데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젊은 세대가 있다고 하는 건 너무나 많이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은 합격 축하를 확인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불합격이더라.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봤던 고교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분명히 이제 합격이 된 줄 알았는데 뭔가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예, 그러면 2019년도 자살 원인 동기별 자살 현황 중 1위는 사실은 심리적인 문제다라는 거죠. 경제 생활 문제가 26.7%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 질병 문제가 18.8%, 또 남녀 문제 2.8%, 또 사별 문제는 뭐 0.5나 6이고요. 가정 문제 8%, 그 다음에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는 4.5%인데,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가 34.7%로 제일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것을 딱 하나만으로 이유가 된다라고 볼 수 없고요. 복합적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섞여서 그 마음을 힘들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부분을 잘 돌봐야겠지만 먼저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돌볼 때는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심리학에서는 PI라고 합니다. Person in Environment. 사람은 환경 안에 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면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론인데요.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 산업화에만 매달려 왔지 심리적 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신경을 좀 못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해진 나라가 되긴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우리의 젊은이들을, 자녀들을 좀 심리적으로 잘 돌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성별 및 직업에 따른 자살 현황을 보게 되면은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전체 1위는 60.3%인데 학생, 가사, 무직인 경우, 특히 여성의 경우가 75.4%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남성 2위는 12.3%로 단순 노무 종사자, 그리고 여성 2위는
8.0%의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였어요. 그래서 가사만 한다거나 그냥 공부만 한다거나 무직인 경우에 여성이 위험하다. 그게 자료에서 나왔고, 남성은 단순 노무 종사자일 경우에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는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이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요, 한국심리자문연구소의 박병관 박사님이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발표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박주영 프로님이 만들어낸 건데요. 너무 잘 만들었죠. 그럼 어떤 정신질환이 문제가 될 것이냐. 그래서 우울한 거, 또 수면장애, 불안장애 같은 것들이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도와줘서 빨리 그 트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하면 안 되고 옆에서 같이 좀 행복하게 웃어주고 놀아주고 또 수면, 잠을 잘 자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활동하고 낮에는 10,000보 이상,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면 병원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걸으면 또 피곤해가지고 잘 자겠죠. 그다음에 뭐 반신욕을 하고 자는 것도 중요하고 또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음 어깨에 달린 건데 또 이렇게 나중에 뭐 잘못되겠지, 저게 무슨 일이 생기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항상 우리 한국은 불안해 왔어요. 뭐 북한이 언제 쳐 내려올지 모른다. 또 김정은이 처음 정권을 잡았을 때 서울에다가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맨날 큰 소리 떵떵 쳤었죠. 그래서 막 도망갈 때 쓰는 키트 가방을 팔고 그게 금방 돈이 나질 않나 서울이 그랬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울장애력을 지닌 자살자 특성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거는 뭐 서울시에서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생애 주기별로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대는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 그래서 관계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죠. 그리고 30대는요, 직장에서 끝나지 않는 직장 문제. 그러니까 계속 집에 왔는데도 회사 단톡방을 통해서 업무 지시를 받을 때 30대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직장과 또 자신만의 행복한 길을 하는 워라밸을 잘 이렇게 좀 지내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30대는 직장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40대 남성은 사업부진, 자기가 이제 뭔가 회사를 차렸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실패. 요즘 뭐 2021년도에는 주식 광풍, 그 다음에 또 코인 광풍, 또 부동산 또 광풍, 이런 광풍들이 엄청나게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막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투자했는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40대 남성에게는 나타났고요. 40대 여성은 우울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 여성들은 우울할 수 있으니까 40대 남편들이 우울하지 않도록 행복하고 재미나게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겁니다. 50대 여성은 가족 스트레스죠. 자녀를 양육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여성들에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다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갖는 스트레스가 남자보다는 아무래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직접 우리가 임신을 하고 낳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는지, 남자가 좀 여자를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많이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못 도와줘가지고 여성이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 남성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술로 인해서 파괴됩니다. 그래서 알코올릭이 50대 남성에게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50평생 살았는데
별로 이룬 것도 없고 또 자녀들도 자기를 존경하는 것 같지 않고 아내도 자기를 뭐 그렇게 썩 좋아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하니까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게 이제 50대 남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60대는요, 부부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60대에 부부가 서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잘 살기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합의가 되면 남은 인생이 그 부부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60대에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건 좀 익스큐즈하고 이런 건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서로 잘 안 되는 그런 부부인 경우에 말년이 좀 불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대가 되시는 부부들은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그 마음의 문제들을 서로 나눌 필요가 있고 사실 지금까지 그 부부로 살아온 것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남은 여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 그게 60대에 중요합니다. 70대가 되면 신체 질환이 다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우울이 생긴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거기에 맞는 심리적 지원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번에 박병관 박사님께서 발표를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자료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그 유서를 분석해 보니까 유서를 분석한 결과 죽음을 향한 욕망이 아니라 삶에 대한 애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더 간절히 드러난 경우도 있었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원하지만 그게 좌절됐을 때 절망의 아픔을 기술한 유서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죽음을 통해서라도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자 하는 시도도 역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의미를 찾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지만 살 수 있는가. 혹시 요즘 좀 우울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것은 삶의 의미를 우리 안에 주기 때문에 쉽게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자는 쉽게 죽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계시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게 이제 65.3%. 그래서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다. 그 다음에 이제 코비드-19 레드는 코로나 분노인데 분노, 짜증, 감정 폭발.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 코비드-19 레드에 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이제 이게 더 심해지면 코비드-19 블랙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절망인데 좌절과 암담함으로 넘어가는 건데 요거를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긴 있고요. 근데 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이 건강해야 통일도 건강하게 이루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심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년간 거의 심리상담 약 136만 건 했는데 뭘 하고 싶어도 사회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난 쓸모가 없다. 여행 가이드예요. 60대 남자인데 사실 이건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이죠. 그 다음에 30대 여자인데 힘을 내서 일을 구해야 하는데 몸만 아프니 살아 숨쉬는 게 낭비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코로나로 실직하고 물에 빠진 솜처럼 하루 종일 늘어져 지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코비드 블랙의 상황들이신 분들이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몇 안 되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놓고 같은 20대 여성들끼리 경쟁하고 있거든요. 처음 느꼈지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내가 쓸모가 없나? 40대 남자죠. 그 다음에 50대 남자는
코로나 완치자예요.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은 분인데 하루 3, 4시간만 자면 깬다. 예.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 또 60대 남자 코로나 완치자인데 코로나 다시 검사하라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 주로 집에서 혼자 지내요. 그래서 뭐 2차 백신 맞지 않으면 옆에 앉지도 말라고 하고 막 할머니들끼리도 그렇게 할머니들을 또 따시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모습이죠. 그래서 행복을 언제 느끼는가 대한민국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요. 즐거울 때, 의미 있을 때. 그래서 결국은 의미 있는 즐거운 여행을 할 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의미 있는 즐거운 여행은 저는 중러 발걸음, 중국과 러시아에 가가지고 원래 우리 그 광활한 백두산 우리나라를 돌아보는 여행이 바로 그게 의미 있고 즐거운 여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산책, 운동,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우리가 행복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다 떨기, 그리고 식사. 우리가 먹는 거 그렇게 행복한 거거든요. 먹는 거를 안 하면 벌써 그분 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 막 수다 떠는 거, 이게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즐겁지 않고 불행한 게 뭔가 봤더니 의미 없는 즐겁지 않은 일인 거예요.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의미도 없고 즐겁지 않은 일. 그게 이제 아무래도 회사 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로 지도할 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게 바로 이제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의미는 없는데 즐거운 게 뭐냐 했더니 음주라고 나왔고, 또 즐겁지는 않고 의미도 없는 게 뭐냐? 의미는 있는데 즐겁지 않은 그게 공부고 이제 병원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이제 하는 TV나 컴퓨터 검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도 보내는데 즐겁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라고 표현들을 한 것을 보고 많이 놀랐어요. 아니 카톡 저는 뭐 그거 주고받는 게 어떨 땐 즐겁기도 하고, 그죠? 어떨 땐 또 뭐 의미 없기도 하고, 의미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의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은 것으로 SNS가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놀러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전체제, 포스트 정전체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통일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 건강한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한 심리적인 상태가 된 후에 통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이번에 2020년 9월 23일 날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통해서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번에 그렇게 기조연설에서 발표하셨죠.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한국전쟁 당사자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루어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9월 22일 날 이렇게 발표하셨고 또 BTS도 멋진 노래를 불렀었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정전 체제와 평화 구축이 어떤 것이냐? 문화일보에서 2020년 11월 2일 날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었더니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북한을 믿을 수 없다. 그동안 엄청난 약속을 해왔는데
북한이 계속 무시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일단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가 33.7%. 그 다음에 모른다, 무응답이 6%였는데 비핵화 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한 다음에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핵화를 하기도 전에 일단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질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다. 그거 해놓고 종전선언 해야지. 비핵화가 안 돼 있는데 종전선언 했다가 북한한테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지금 저렇게 60%로 나타나 있어요. 물론 두렵긴 하죠. 예. 포스트 정전 체제와 평화 구축 보면 한국인의 평화 인식을 보면 전쟁에 대한 태도 부정적이고요. 평화에 대한 태도는 지지하면서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군사력을 통한 평화 실현 다소 호의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평화를 좋아하면서도 군사력을 통해서 평화를 실현한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통한다고 하는 거는 무력이잖아요. 근데 무력을 써서라도 평화를 실현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평화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다소 놀라는 그런 자료가 나왔어요. 우리 대한민국 남쪽 사람들의 생각이 저런 거죠. 예.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정전체제가 안 되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날 잘 아시다시피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북한 이 셋이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써 있는 대로 읽어드리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1953년 7월 27일 날 남한만 빼고 지금 되어 있긴 해요. 예. 그런데 저것이 뭐 없어질 얘기가 아니고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말로 돼 있고 미국말로도 돼 있고 뭐 우리나라 말로도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조 쌍방 관계 정부들의 건의를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의 정전 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 그러니까 좀 그레이드가 높은 분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다 장군들끼리 한 회의니까 대표들, 그러니까 뭐 대통령들 이런 분들이 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거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 사령관들끼리 해놓고 군 통수권자인 대표들, 나라의 대표들끼리 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 다시 정전협정 제4조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1953년의 정전협정은 철저하게 군사 문제만을 다룬 군인들의 군사정전협정이죠. 그러니까 군인들끼리 서로 총 쏘고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협정의 제4조에서 건의한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즉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는 회의를 개최해서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 그거를 아직까지 안 한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끼리는 한 거예요. 군인들끼리는 하고 이제 최고 지도자들이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거 빨리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들어요. 그러면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평화협정이 체결될까요? 그 다음에 한반도에는 평화가 찾아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예, 지금까지 북한이 해온 모습을 보면 약속을 지킬 것 같이 하다가 또 안 지키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이게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예. 아까 우리가 산업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상해 있다. 그런 말씀 드렸죠. 마음이 상한 걸 우리가 좀 치료해야 그래야 통일도 나아가지 않겠느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평화 이거 구축을 왜 해야 되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본질적인 불안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북한이 언제든지 핵을 쏠 수 있으니 항상 불안 심리가 원래 인간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국가적인 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국가적인 불안 심리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남한만의 문제냐?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동일하게 불안하고 남한도 동일하게 불안하죠. 왜? 서로를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있으니까요. 이건 참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모든 남북한의 백성들의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왜 자꾸만 이렇게 포스트 정전 체제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사례는 보스니아 내전입니다. 여러분, 보스니아가 엄청나게 싸웠어요. 서로 우리처럼 남과 북처럼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건데 11건의 평화협정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또 북한도요, 계속 협정을 맺고 약속을 했다가 또 깨고 약속을 했다가 또 깨고 계속 그랬거든요. 11건의 평화협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중재를 해서 데이튼이라고 하는 협정을 이끌어냅니다. 이게 뭐 완벽한 평화가 아니에요. 완벽한 평화가 아닐지라도 일정의 소극적인 평화를 만들어내는 협정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전에 여러 번의 평화협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 계속 그래도 만나서 싸우지 말자, 평화롭게 지내보자 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이튼 협정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이전에 11건이 있었고 또 미국이 중재해서 데이튼 협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3건의 추가적인 평화협정이 또 생기고 거기에 또 한 번 중재가 들어가서 아주 작은 소극적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총을 안 쏘게, 서로 총을 쏘지 말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북도 좀 그렇게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또 다음 두 번째 사례를 보면 북 아일랜드 분쟁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엄청 시끄러운 동네죠, 저 동네도. 예. 그래서 여기도요 성금요일 협정, 그 다음에 성 앤드류 협정 그러면서 아주 작은 소극적 평화를 이뤄낸 거예요. 그냥 금방 한 번에 큰 평화를 이뤄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속적인 평화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정전협정, 정전체제, 평화 구축은요, 아까도 뭐 임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탑다운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접근하고 아래로부터 접근해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중재를 하고, 그죠? 또, 높은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려 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의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통일 교육을 하고, 또, 뭐, 게더타운을 통해서 오늘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하는 일들이 아래로부터의 접근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평화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어 왔던 거죠. 그럼 아래로부터의 접근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보면 시민단체, 시민단체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NGO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단체들이 열심히 평화를 위해서 뭐 적극적인 평화는 아니어도 소극적 평화라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결국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같은 것들, 그다음에 종교에는 뭐 교황청, 또 종교 간 대화평의회, 필리핀 시실라 대화운동을 통해서도 보면 종교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뭐 천주교, 기독교, 불교 모든 종교에서 평화를 위해서 그런 아래로부터의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소극적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또 교육적 측면에서도 북아일랜드는 통합학교 운동을 했고요. 필리핀 민다나오에서는 평화교육을 통해서 평화 구축을 이루어 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래로부터의 접근 시민들이 그러한 일들을 해내야지만 아래로부터의 든든한 베이스가 구축이 되는 것이죠. 네, 북아일랜드 분쟁에서 보면은 통합학교 운동을 이게 뭐 국가가 시킨 게 아니라 엄마들이 자발적으로 상호 이해 교육을 하자. 그래서 뭐 아일랜드이나 잉글랜드인 같이 공부하는 그런 통합학교를 만들어내고 또 성금열 협정을 만들어내고 또 종교 기반 평화교육 운동 같은 것들을 하면서 그 아일랜드가 조금이라도 소극적 평화라도 만들어 가도록 애를 썼던 거죠. 그냥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남과 북한의 평화협정이 다 휴지 조각 같아 보이지만 분명히 언젠가 그 조각들이 모여져서 저는 평화를 이룰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든든해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역 학부모 주도의 교육운동, 모든 아이들을 다 함께 보자. 그래서 ACT라고 하는 운동을 부모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도덕적 교육,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학습의 공통성을 증진시키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다르다 하지 아니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육들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지 이게 커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정전 체제를 준비하는 평화통일은 사실은 평화를 만들고 지킬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역량 기르기죠. 그래서 이렇게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의 후원으로 또 사회복지법인 풍성하게가 이번에 게더타운을 활용한 온라인 통일 비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바로 아래로부터 만들어내고 있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화 교육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류애를 지닌 인간으로 기르는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인류애를 지닌 인간으로 키우는 일들을 사실은 모든 나라들이 해야만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시민단체 NGO들이 그런 일들을 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일들을 참여하신 여러분들, 이번에 참여하신 대학생들은 정말 미래의 통일 꿈나무들이고 비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진실과 화해에 다가가는 그러한 평화 교육들이 매우 중요하죠. 사실 이번에 유엔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지 않는데 BTS가 한번 노래했더니 유엔 서버가 다운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엔을 들어가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저는 이 평화통일 교육에 BTS를 모시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전 세계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이 평화롭게 또 북한과 함께 통일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유엔에서 음악을 하는 BTS를 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의 분단과 전쟁을 극복해서 정전 체제에서 종전 선언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준비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전 체제를 준비하는 평화통일 교육의 핵심은 한국 전쟁을 올바르게 기억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정확한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정확한 역사를 뭐 저희들이 못 배우고 또
못 가르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6.25는 그냥 뭐 북한이 뭐 언제 내려왔대, 뭐 일요일 날 내려왔대, 뭐 그 정도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어서 정말 정확하게 역사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진실을 넘어서서 화해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육들이 앞으로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기억과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 혼자서 될 일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게더타운을 나중에 만들게 되면 각 5명의 강자의 방들을 만들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셔서 또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게더타운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때도 또 많이들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요즘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게더타운에 대해서 또 통일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겨진 과제가 이제 생기는데, 그러면 북한한테 우리가 뭐 무조건, 그들이 좀 바뀐 것 같으니까 마음을 놓고 악수를 하고 품에 안을 수 있을까? 이게요, 이중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경계의 대상인 동시에 통일을 해야 하는 한민족입니다. 참 어렵죠. 그러니까, 쉬운 대상은 아니에요. 북한도 우리가 그럴 거고, 우리도 북한이 그런 서로의 이중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계하고 있지만 서로 통일을 해야 하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은 둘 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내려온 그 대학생들을 이제 많이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가 한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북한에서도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대요. 물론 그들은 이제 무력 남침 통일로 교육을 받기는 했는데, 어쨌든 통일을 바라고 있었어요. 왜?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긴 해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도 한민족이니까 하나가 되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아직은 또 경계의 대상인 것은 또 확실하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남북관계의 특수성이에요. 그래서 쌍방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라와 나라로도 볼 수도 없고, 그냥 너와 나 뭐 이렇게 남과 남으로 볼 수도 없어요. 정말 복잡한 대상이고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특수한 관계를 뭐 높은 우리 지도자님들, 또 통일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나아가고, 또 우리 많은 NGO 단체들도 그런 베이스에서 많은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지원법에 보면은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이 이게 누구를 주체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남과 북이 사실은 좀 다르죠.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특수관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가 50%였는데 2016년도에는 39%, 2020년도에는 37%로 줄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로 놔두고 우리가 그 나라에 여행 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만 않고 하고 외국으로 그냥 놔두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퍼센테이지가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와 민족 함께 추구할 수 있을까?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깊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대학생들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대한민국이 마음이 많이 황폐화되어 있고 아픈데 먼저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이 통일도 되게 민족 공동체의 마음에 건강한 마음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도덕적인 사회가 도덕적인 인간을 만든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강한 마음의 사회가 되어야 건강한 통일 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저는 들어서 이번에 이 내용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5명의 강의를 이 시간까지 듣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를 매주 하면 여러분이 너무 피곤하실까봐 하루에 몰아서 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공부하고 또 취업 걱정하시고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건강하게 여러분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지키셔야 할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여러분들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서 나중에 남과 북의 평화로운 평화 체제로만 뭐 남아도 좋고 또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면 더욱 좋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이번 통일 비전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의 후원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사회복지법인 풍성하게가 이 일을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촬영해 주신 우리 팀장님도 감사하고 또 오셔서 또 동영상을 보내주셔서 강의에 참여해 주신 4명의 박사님, 교수님들에게도 너무나도 많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전체적인 일정 게더타운을 활용한 온라인 통일 비전 프로젝트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